추석 전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전을 부쳤어요.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 끝까지 배어들 때쯤 시어머니가 주방 문 앞에 서셨어요. 잠옷 바람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냉장고를 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절마다 네가 해줘서 참 든든하다. 저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요, 결혼한 지 15해가 됐어요. 36에 시집와서 이제 41예요.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 위로 형님 내외가 있어요. 시부모님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사시고 우리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살아요. 형님 내외는 더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명절이면 항상 저희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죠. 처음 몇 해는 그러려니 했어요. 원래 시집살이가 이런 거라고 어머니도 그러셨고 주변 언니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는 일은 더 많아졌고 제 존재는 점점 더 투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큰동서는 솔직히 말하면 참 영리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워요. 그냥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살갑게 웃고 시아버지 앞에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요. 그러면서 실제 일은 거의 하지 않아요. 차례상 준비도 설거지도 제사 음식도 전부 제 몫이었어요. 큰동서는 아이 핑계, 몸 안 좋다는 핑계, 운전 피곤하다는 핑계를 번갈아 가며 썼고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의뢰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추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날부터 내려가서 장을 받고 어머니 레시피대로 토랑국을 끓였고 동태전에 애호박전에 산적까지 혼자 다 준비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TV를 보다가 가끔 와서 힘들지 않아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했죠. 15해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차례를 지냈어요. 형님 내외는 9시가 넘어서 도착했어요. 큰동서는 예쁜 한복을 입고 왔고 저는 어머니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였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시아버지도 오랜만에 많이 드시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헛기침을 하셨어요. 오늘 다 모인 김에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가 그 옆에서 무릎에 손을 얹고 단정히 앉으셨어요. 두 분이 미리 맞춰오신 게 분명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집이랑 뒤에 딸린 땅,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예금, 전부 큰아들한테 넘기기로 했다. 공증도 이미 해놨어.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큰형님이 아버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하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준비된 대사처럼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거드셨어요. 큰아들이 장손이고 제사를 모셔야 하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결정한 거야. 너희도 이해하지? 너희도 이해하지? 라는 말을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향해 하셨어요. 형님 내외한테는 처음부터 말씀이 없으셨으니까요. 남편이 잠깐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이내내 어머니 결정이시니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무언가가 뚝 끊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요. 15해였어요. 15번의 명절을, 15번의 제사를, 셀 수 없이 많은 주말을 이 집에서 보냈어요. 아이 둘을 낳으면서도 산후조리 채 끝나지 않은 몸으로 제삿날 새벽에 전을 부쳤어요. 어머니 무릎 수술 후에는 병원 왕복을 제가 도맡았어요.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지도 제가 챙겨서 의사 선생님께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는 동안 큰동서는 멀리 산다는 이유 하나로, 바쁘다는 이유 하나로 빠지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 모든 시간의 결산이 오늘이었군요. 저는 웃었어요. 입꼬리를 올리고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요. 그렇군요. 두 분이 많이 생각하셨겠네요. 시어머니가 약간 의아한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울거나 따지거나 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하나씩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됐다고. 밥을 다 먹고 난 뒤 저는 남편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저 오늘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엄마가 요즘 좀 힘드시다고 해서요. 남편이 지금이요? 하고 물었어요. 네, 지금이요. 남편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저는 이미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아이들은 남편이랑 있을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하셨어요. 네, 갑자기요. 저는 그렇게 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서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친정까지 2시간 반이었어요. 가는 내내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어요. 가을 들판이 창밖으로 지나갔고 벼가 누렇게 익어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피곤했어요. 친정에 도착해서 엄마한테 짐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며칠 있다 가도 돼?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방 이불을 꺼내 펴주셨어요. 그게 더 눈물이 났어요. 저녁을 먹고 방에 누웠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어디야? 아이들이 찾아. 친정이요. 나 말했잖아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요? 어머니가 뭔가 서운하셨나 봐. 그 말이 좀 우스웠어요. 어머니가 서운하셨다고요. 아이들은 거기서 주무세요. 나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또 왔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23통 쌓였어요. 시어머니 17통, 남편 4통, 시아버지 2통이었어요. 문자도 왔어요. 시어머니 문자였어요. 지금 어디 있어? 내일 아침 일찍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네가 없으면 어떡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오늘 오전에 제사는 큰아들한테 다 넘긴다고 하신 분이 저녁이 되니까 제사 준비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오랜만에 먹는 엄마 된장찌개였어요.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식탁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그 말 하나에 지난 15회가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은 계속 울렸어요. 시어머니, 남편, 심지어 형님한테서도 왔어요. 형님은 문자를 보냈어요. 형수님,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시는데 연락이라도 드려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조용히 웃었어요. 걱정하신다고요? 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휴대폰을 엎어두고 엄마랑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받았어요. 돌아와서 보니 부재중 전화가 16통 더 쌓여 있었어요. 이틀 동안 총 39통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남편이 친정 앞까지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엄마가 나가시려는 걸 제가 막았어요. 직접 나갔어요. 남편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여보, 이제 들어가요.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셔. 저는 대문 앞에 서서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게 뭔데요? 남편이 잠깐 말을 못했어요. 제가 없으면 밥을 못 하신다고요? 청소를 못 하신다고요? 제사 준비를 못 하신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 15해 동안 그 집 명절마다 다 했어요. 제사도, 병원도, 장 보는 것도, 집 청소도요. 큰동서는 멀리 산다고 빠지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잠깐 쉬면 안 되나요? 지금 서운해서 그러는 거 알아요. 그날 재산 얘기는 나도 당황했어요. 당황했으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어야죠.
남편이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결정하신 건데 제가 뭘.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 말만 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남편이 한참 밖에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15해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면 또 새벽에 일어나 전을 부쳤어요. 이번엔 달라야 했어요. 닷새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번엔 받았어요. 어머니, 너 지금 어디야? 나 몸이 안 좋아. 병원을 가야 하는데 아버지는 운전을 못하고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형님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 집은 바쁘잖아.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그 집은 바쁘잖아. 그 말이 지난 15해를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큰 집은 항상 바빴고 작은 집인 우리는 항상 와야 했어요. 큰 집은 빠져도 되고 우리는 안 됐어요. 그리고 재산은 큰 집이 가져갔어요. 어머니, 저도 지금 친정에 있어서요. 형님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네 형님은 아이가 셋이라 손이 부족해. 어머니, 저도 아이 둘이에요. 또 침묵이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진짜로요. 그냥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말을 이제야 하는 것뿐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한 건 며느리여서 해야 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편하시라고 하고 싶어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산 얘기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권리가 있는 곳에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 집 대소사는 큰형님 내외가 맡아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이 모든 걸 이어받으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여보, 나 오늘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요? 재산 문제요. 형이랑도 얘기했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사실 나도 그날 많이 당황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 말 못한 게 잘못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은주 씨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는지. 남편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머니가 많이 당황하셨어. 그렇게 생각 안 하셨대. 나는 그 말이 더 화가 나더라고요. 당연히 할 사람이라서 고마운 줄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형한테도 말했어요. 앞으로 명절이나 제사 준비는 형네가 해야 한다고요. 재산을 받는 쪽이 책임도 지는 게 맞다고요. 형이 처음엔 어이없어 했는데 형수가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나중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형수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거야 나도 모르죠. 저는 그 대목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며칠 뒤 친정에서 올라올 때 시댁에는 들르지 않았어요. 집으로 바로 왔어요.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겼어요.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갔어요. 저녁을 차리다가 남편이 옆에 와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올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처음으로 진심처럼 들리는 말이었어요. 저는 밥이나 먹어요 했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첫 번째 달 기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 쪽 어른 기제사였어요. 저는 가지 않았어요. 남편 혼자 올라갔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형수가 전을 좀 태웠어. 저는 그래요? 하고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피곤해 보였어. 이것저것 지시는 하셨는데 형수가 어머니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한참 걸렸대. 그랬겠네요. 남편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은주 씨 언제 오냐고 물으셨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바쁘다고 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잘했네요. 남편이 그릇을 들고 일어서다가 멈췄어요. 은주 씨. 네.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요. 진짜로. 저는 그 말을 오래 들었어요. 15해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알겠어요. 그렇게만 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직접 전화가 온 건 세 번째 제사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작고 조심스러웠어요. 은주야, 이름을 부르셨어요. 늘야 아니면 얘였는데. 네, 어머니,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날 재산 얘기할 때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요즘 제사 준비를 형이랑 형수가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 너 15해 동안 그걸 다 했잖아. 네, 어머니. 그때 고맙다는 말을 못했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높고 파랬어요. 어머니, 저도 욕심이 있었어요. 잘하면 알아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게요. 그게 저도 잘못이었을 수 있어요.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없어. 저는 그 말에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서러운 눈물인지 후련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오래 울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서 어느 설날이었어요. 시댁에 오랜만에 갔어요. 전을 부치려고 일찍 내려갔는데 이번엔 남편도 함께 부엌에 섰어요. 처음이었어요. 기름을 두르고 전을 뒤집으면서 어색하게 서 있는 남편이 좀 우스웠어요. 잘 못하잖아요. 하다 보면 늘죠 뭐. 그날 시어머니가 부엌 앞을 지나다가 남편 모습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지나가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사내가 무슨 부엌에 하셨을 텐데 그것도 달라진 거였어요. 차례가 끝나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오래 고생했다.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니에요 했어요. 형님이 옆에서 수저를 들다가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큰 동서는 국을 떴어요. 아무도 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물었어요. 어때요? 오늘. 저는 조수석 유리창에 기대어 밖을 봤어요. 고속도로 주변으로 눈이 펼쳐져 있었어요. 겨울이라 다 거두어진 빈눈이었어요. 괜찮았어요. 오늘 아버지 말씀 들었어요? 고생했다고 하신 거 들었어요. 그 말 들으려고 15년 기다렸던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 말 기다리면서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뭘요? 내가 맞는 일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알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요. 말을 해야 해요. 가끔은 안 해야 그걸 아는 거고.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애가 입을 벌리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한테는 다르게 살라고 말해줄 수 있겠다고. 잘하는 사람이 다 짊어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다 준다고 하면서 다 가져가게 두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나중에 후회할 말은 그때 해야 한다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하늘에 별이 하나 나와 있었어요. 아직 해가 다 지지도 않은 이른 저녁 하늘에 혼자 일찍 나온 별이었어요. 저는 그 별을 한참 바라봤어요. 15해가 지나서야 제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